1365년 8월 6일 고려의 수도 개경, 한 여인이 산실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흥민씨 가문의 딸, 훗날 조선 왕조의 원경왕후로 불리게 될 그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작은 생명이 왕조의 운명을 바꾸고 한편의 꿈이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왕후의 꿈속에 나타난 기이한 예언. 태종이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햇물이 한가운데 앉아있는 그 장면. 그것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의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사랑, 운명과 선택이 얽힌 한 여인의 삶에 관한 기록입니다. 민씨는 고려 말의 혼란기에 태어났습니다. 나라는 원나라의 간섭 아래 신음했고 권문세족들은 백성을 착취했으며 왜군은 해안을 유린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흥민씨 가문은 달랐습니다. 개국공신 민제의 후손으로서 가문은 고려 조정에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씨는 이런 명문가의 딸로 자라며 예의와 덕성을 익혔습니다. 어린 민씨는 총명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여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지닌 가장 큰 재능은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고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해가 저물어가던 그 무렵 민씨의 인생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 그는 아버지의 혁명을 도운 공신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몽주의 피가 묻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왕좌를 향한 야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냉혹했고 계산적이었으며 절대 물러서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1383년 민씨는 29의 나이로 이방원과 혼인했습니다.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지던 그 격동의 시기,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동맹이었고 권력의 결합이었습니다. 여흥민씨 가문의 영향력과 이방원의 야망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씨는 현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야망을 이해했고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이방원이 형제들과 권력 다툼을 벌일 때 민씨는 뒤에서 조용히 그를 도왔습니다. 왕실의 여인들 사이에서 그녀는 중재자 역할을 했고 민씨 가문의 힘은 이방원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온순한 아내였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조언자였습니다. 1400년 조선 건국 9년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원은 칼을 들었고 형제들의 피가 궁궐을 물들였습니다. 세자 이방석이 죽었고 왕세자 이방본도 제거되었습니다. 궁궐은 비명과 피로 얼룩졌고 조선의 초기는 형제들의 시신으로 쌓아 올려진 왕좌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민씨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선택을 지지했다는 것을, 그녀가 그 피의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냉혹한 진실을 그녀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400년 10월 정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이방원의 손에 있었습니다. 민씨는 이제 차기 왕비가 될 것이 확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아니, 어쩌면 운명이 그녀에게 예정해둔 그 자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01년 정월 10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정종이 물러나고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종, 조선의 세 번째 왕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개경의 하늘은 맑았고 백성들은 새로운 왕의 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의식 뒤에는 수많은 희생과 피해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민씨는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원경왕후,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36살의 나이에 그녀는 한나라의 국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험난했지만 마침내 그녀는 조선 왕조의 정점에 섰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와 함께 역사의 비밀을 더 파헤쳐 보시겠습니까? 왕비가 된 원경왕후, 그녀 앞에는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실을 안정시키는 것, 둘째는 후계자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아직 불안정했습니다. 왕자의 난으로 피를 흘린 왕조는 정당성의 의문을 받고 있었고 신하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원경왕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그리고 성녕대군. 네 왕자는 모두 어머니를 닮아 총명했습니다. 특히 셋째 충녕은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으며 백성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권신들을 제거했습니다. 처가인 민씨 가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410년 태종은 천안 민무구와 민무지를 숙청했습니다. 그들은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태종에게는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남편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록은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왕비로서 그녀는 왕권이 가족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슬픔을 삼키고 왕실의 안정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도 원경왕후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여인들을 관리했고 의례를 주관했으며 자선 사업을 펼쳤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어질고 자비로운 왕비로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었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으며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권력의 무게를 견디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경왕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예감이었을까요? 그녀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제들의 죽음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아들들의 미래를 걱정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에는 기이한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태종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 잠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원경왕후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 꿈은 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잠저에 있을 적에 원경왕후의 꿈에 태종이 임금을 안고 햇무리 중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태종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햇무리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환한 빛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고 그 광경은 장엄했습니다. 태양의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그 중심에 태종과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태종의 표정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왕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녀는 꿈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꿈은 미래의 징조였고 하늘의 메시지였으며 운명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동양의 전통에서 해는 왕을 상징합니다. 햇물이 한가운데 앉아 있다는 것은 왕위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태종이 품에 안은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 아이가 왕이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원경왕후는 이 꿈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태종에게만은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평생의 동반자였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꿈의 의미는 시간이 지나야만 분명해질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종이 왕위에 올랐고 왕자들이 자라났습니다. 장남 양녕대군은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는 총명했지만 방탕했습니다. 기생과 어울리고 사냥에 빠져들었으며 학문을 게을리했습니다. 그는 왕세자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느꼈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방종으로 도피했습니다. 태종은 근심했습니다. 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을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원경왕후도 똑같이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장남을 사랑했지만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왕비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양녕은 착한 아이였지만 왕이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반면 셋째 충녕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학문을 사랑했고 백성을 생각했으며 나라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눈병이 생길 정도로 글을 읽었습니다. 신하들은 충녕의 학문적 재능을 칭찬했고 백성들은 그의 자비로운 성품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타고난 지도자였습니다. 원경왕후는 충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꿈이 떠올랐습니다. 태종이 품에 안고 햇물이 한가운데 앉아있던 그 아이. 혹시 그것이 충녕이었을까? 꿈속의 아이와 지금의 충녕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총명한 눈빛, 그 자비로운 미소, 그 깊은 사색,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1418년 6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양녕대군을 폐세자하고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처음으로 세자가 폐위되는 사건이었고 장자계승의 원칙을 깨뜨리는 전례 없는 조치였습니다.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장자계승의 원칙을 깨뜨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형들을 제치고 왕위에 올랐던 것처럼 능력이 혈통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태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경왕후는 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큰아들을 버리고 셋째 아들을 선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양녕은 그녀의 첫 아들이었고 그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충녕이 더 나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비로서 그녀는 국가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꿈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이라고, 충녕이야말로 그 꿈속의 아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보여준 그 계시를 따르는 것이 그녀의 의무였습니다. 충녕대군은 세자가 되었습니다. 18살의 젊은 왕자는 이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아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는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동시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영광스럽지만 그만큼 위험하고 외로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1418년 8월 10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태종이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위 18년 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건강했고 정사를 돌볼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황으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의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8월 8일 충녕대군은 왕세자로서 처음으로 조회를 받았습니다. 신하들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충녕은 의젓했고 침착했으며 왕으로서의 품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젊은 왕자야말로 조선의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훗날 세종대왕으로 불리게 될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의 직위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이 광경을 보았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는 순간을, 그 햇무리 한가운데 앉은 모습을 목격했을까요? 그녀는 그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종이 즉위한 지 불과 20일 후인 8월 27일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6살의 나이였습니다. 아무런 전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건강했고 정정했으며 앞으로도 오래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였다는 듯이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기까지였다는 듯이 그녀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세종은 슬퍼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태종도 비통해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자신의 야망을 이해하고 지지해준 유일한 사람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궁궐은 애도의 분위기에 휩싸였고 백성들도 함께 슬퍼했습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원경왕후는 헌능에 안장되었습니다. 훗날 태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도 같은 곳에 묻혔습니다. 죽어서도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무덤은 나란히 있고 오늘날까지도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무언가 느껴지시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원경왕후의 꿈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예언이었을까요? 실록에 기록된 그 꿈은 단순한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보여준 계시였을까요? 일부 기록에서는 이 꿈을 길조로 해석합니다. 태종이 충녕을 품에 안고 햇무리 한가운데 앉아 있다는 것은 충녕이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햇무리는 왕의 상징이고 태종이 아이를 안고 있다는 것은 왕위 계승을 의미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꿈은 충녕의 밝은 미래를 예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세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창제했고 과학과 예술을 발전시켰으며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의 치세는 조선의 황금기였습니다. 천문학이 발달했고 농업기술이 개선되었으며 음악과 문학이 꽃피웠습니다. 세종의 시대는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원경왕후의 꿈은 축복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본 것이고 그 미래는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늘은 그녀에게 아들의 위대한 운명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원경왕후는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고 곧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그녀의 삶의 목적이 그것을 목격하는 것이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꿈에 숨겨진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그 꿈은 경고였을까요? 충령이 왕위에 오르는 순간이 곧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언이었을까요? 햇무리는 밝지만 동시에 뜨거운 빛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타버리는 위험한 빛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원경왕후는 그 꿈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미리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꿈의 진정한 의미는 원경왕후만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역사는 사실만을 기록할 뿐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경왕후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남았고 남편을 왕으로 만들었으며 아들을 위대한 군주로 키워냈습니다. 그녀의 삶은 헌신과 희생의 연속이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목표 말입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섰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형제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고 아들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해야 했으며 왕실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행복을 희생했고 가족의 평화를 포기했으며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왕비라는 자리의 대가였습니다. 원경왕후의 삶은 조선 초기 왕실 여성의 삶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왕의 아내나 왕자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동맹의 상징이었고 권력의 중개자였으며 왕조의 안정을 책임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만들어갔고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원경왕후는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온화한 왕비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인한 의지와 정치적 통찰력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강했고 순종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리했으며 수동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능동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여성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종의 잔혹한 정치를 이해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처가를 희생시키는 남편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장자계승의 원칙을 깨뜨리고 능력 있는 아들을 세자로 만드는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은 냉혹했지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항상 이성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경왕후는 개인의 감정보다 국가의 미래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이기 전에 왕비였고 아내이기 전에 국모였으며 여인이기 전에 정치가였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녀의 꿈 이야기는 상징적입니다. 그것이 실제 예언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원경왕후의 희망과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은 그녀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미지였고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태종이 충령을 품에 안고 햇물이 한가운데 앉아있는 장면, 그것은 원경왕후가 바라던 미래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 왕조가 안정되고 번영하는 것,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꿈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충령은 세종이 되었고 조선은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원경왕후의 희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그 영광을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촛불이 가장 밝게 타오를 때 꺼지듯이 그녀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영광을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세종 즉위 20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일까요? 평생을 긴장 속에서 살아온 그녀의 몸과 마음이 마침내 휴식을 원했던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원경왕후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세자 책봉 문제에 깊이 관여했고 세종의 즉위를 확인한 후에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다고.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고 있었고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완성하려 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사실만을 기록할 뿐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원경왕후의 삶을 돌아보면 그녀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원경왕후의 삶을 돌아보면 그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진 여인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고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으며 국가와 왕조를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세종은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원경왕후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녀의 자비로운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한글 창제도 어쩌면 어머니에 대한 헌사였을지도 모릅니다.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드는 것, 그것은 원경왕후가 바라던 자비로운 정치의 구현이었습니다. 세종이 백성을 사랑한 것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태종도 아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한동안 정사를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태종은 강인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아내를 사랑한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원경왕후의 죽음은 그에게 큰 상실이었습니다. 1422년 태종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원경왕후 곁에 묻혔습니다. 헌릉에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고 그 앞에는 성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 두 사람을 기억합니다. 원경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권력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은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무겁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권력은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책임과 속박을 가져옵니다. 원경왕후는 평생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지지하는 것, 형제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장남 대신 셋째 아들을 지지하는 것. 모든 선택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그녀의 꿈은 예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경왕후가 그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꿈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희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꿈을 희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군주가 탄생했고 조선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것이 원경왕후의 유산입니다. 그녀는 직접 역사를 쓰지 않았지만 역사를 만드는 사람을 키웠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태종과 세종의 업적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원경왕후 같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힘을 발휘했고 그림자 속에서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원경왕후는 조선 왕조의 국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녀는 한 시대를 살아낸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희생과 헌신의 기록이었고 그녀의 꿈은 한 왕조의 운명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국가에 바쳤고 그 대가로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경왕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꿈과 현실이 만나는 지점에서 한 여인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갔는지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과 책임, 희생과 헌신, 사랑과 의무에 관한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세종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조선은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원경왕후 자신은 그 영광을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녀에게는 차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최선의 방식으로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단지 사실을 기록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원경왕후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후회 없이 살았고 의미 있게 죽었습니다. 원경왕후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산은 계속됩니다. 세종의 치세에서, 한글의 창제에서, 조선 문화의 꽃피움에서 우리는 여전히 원경왕후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만들었고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들은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사람은 죽지만 그들이 만든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원경왕후는 세종을 만들었고 세종은 조선의 황금기를 만들었으며 그 황금기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왕후의 꿈은 예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겼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도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